많은 38조 개의 미생물로 이루어진 생태계. 그 생태계가 처음에 보셨던 건강하고 풍요로운 분도 계실 거고, 그렇지 못한 메마른 생태계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두 개의 그림을 머릿속에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신다면은 내 몸을 보는 뷰가 달라지실 거예요. 그전에는 1층에서 내 몸을 바라봤다면 이제 한 100층 꼭대기에서 내 몸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의 생태계가 왜 건강하지 못하고 황량하고 메마른 생태계로 바뀌었을까? 그건요, 내가 살고 있는 나를 둘러싼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환경이 달라졌다라는 것은 그 환경에 적응해 가고 있는 내 몸도 달라지는 겁니다. 모든 연령에서. 우리 아이들도요, 운동 부족과 스트레스, 근력 감소에 시달리고 있죠. 성인들도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을 겁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라고 스트레스 없고 건강을 뭐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삶을 다 누리시는 건 아니더라는 거죠. 모든 연령대에서 일어나는 다양하고도 치열한 스트레스와 그러한 환경들이 우리의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 즉 미생물의 균형을 흔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요, 리더님, 우리는 지금 필요합니다. 무엇이? 마이크로바이옴, 즉 내 몸에 살고 있는 미생물의 균형의 회복을 해야 할 때다라는 얘기를 도입부터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미생물 이야기하면서 마이크로바이옴을 몇 번 언급했습니다. 이제 감이 좀 오실 거예요. 아, 내 몸에 살고 있는 미생물을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구나. 그러면 그냥 미생물이라고 하면 되지. 뭘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할까?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그 미생물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관리하면 좀 더 풍요로운 생태계를 가꾸어 나갈 수 있는지 프로바이오틱스의 영양학적 개념까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을 2년 전에 강의했을 때는요, 리더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새로 나온 유산균 이름이에요?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요, 지금은 웬만한 분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엄청나게 그 2년이라는 시간 동안 크게 성장을 했기 때문이죠. 자, 정의를 내려보도록 할게요. 마이크로바이옴은 내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온 몸에서 살아가고 있는 미생물과 그들만의 생태계를 의미합니다. 자연 생태계처럼요. 우리 사람의 세포 수보다 많으니까 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제2의 유전자라고도 부를 만큼 그 위력이 막강하다. 최근에 유전자 분석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우리 몸의 여러 종류의 미생물들이 협력하고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걸 알아내게 됐어요. 신경계부터 시작해서 순환계, 장, 대사, 치아, 피부, 기타 건강에 모두 연관이 되어 있다는 연구 논문들이 쏙쏙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이 뭐 하는데? 우리 몸에서 기생하는 건가? 아니요. 공생하는 겁니다.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기생의 개념이 아니죠. 그러면 내 몸에서 공생하면서 뭐 하는 건데? 첫 번째, 나쁜 균들의 침투를 막아내고 면역계를 적절하게 유지하면서 에너지를 만드는 데 참여하는 미생물도 있고 비타민을 합성하는 데 관여하고 소화 흡수에 관여하는 미생물도 있고 그것들이 모두 전신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는 미생물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이 무너졌다? 유해균의 침투를 막을 수가 없다. 면역체계 불균형이 온다. 에너지를 못 만들고 음식물의 소화 흡수가 어렵다. 정신건강과 신체 건강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도 의역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내 몸에서 공생하는 균들을 우리는 크게 세 종류로 나누고 있어요. 딱 봐도 그림만 봐도 뭐 하는 애들인지 알 것 같죠. 나에게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유익균, 말 그대로 소화, 흡수, 면역, 비타민 합성과 같은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아이들도 있고 반대로 유해균이라고 하면 내 몸에서 장내의 발효가 아닌 부패를 촉진시키고
부패 가스를 만들고 발암물질을 생성하면서 전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나쁜 균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중간균이라는 아이는 내 몸에서 살아가지만 이런 역할을 크게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가장 많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 중간균은 기회균입니다. 무슨 말이냐? 내 몸에 유익한 균이 조금 더 많다면 유익한 쪽으로 이동해서 역할을 하고 내 몸에 유해한 균이 우세할 때는 유해한 균 쪽으로 가서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때요? 얘는 기회주의자라고 볼 수 있죠. 자, 가장 많은 범위를 차지하는 이 중간균을 어느 쪽으로 끌어가시고 싶으신가요? 유익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싶으시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누가 더 우세해야 된다? 유익균이 우세해야지만이 이 아이들을 끌고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상적인 비율로는요, 유익균이 유해균보다는 좀 더 많고 가장 많이 차지하는 중간균을 끌어올 수 있으면 가장 좋은 비율 25, 15, 60이라고 되어 있지만 참고하세요, 리더님. 좋은 균과 나쁜 균의 균형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나쁜 균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아요. 왜 나쁜 균과 좋은 균의 균형을 갖춰야 되나요? 그게 아니라 미생물의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것은 많은 좋은 균들의 다양성이 많아야 된다는 겁니다. 5가지의 균종으로 100억 마리 있는 것보다 내 몸에 미생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프로바이오틱스가 아니라 한 100여 종, 500여 종, 400여 종 더 다양한 유익균들이 많이 있는 게 좋다라는 거죠. 숲에 나무와 풀만 있는 게 아니라 곤충과 그리고 곰팡이와 이끼와 미생물들이 다 있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유익균, 유해균, 중간균들의 비율적인 면을 봤을 때 어느 쪽으로 내가 중간균을 끌어올지는 나에게 달렸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디에 미생물이 존재하냐고요? 인체 곳곳에 부위마다 다른 미생물들이 존재하고요. 이 서식하는 장소에 있는 미생물들은 그 특징도 상당히 다양합니다. 입, 코, 피부, 폐, 장, 그리고 여성들의 생식기, 여러 곳에 다 존재하지만 이 중에서도 가장 미생물이 90% 이상 많이 있는 곳 어디 하면은 알고 계시죠? 바로 장이라고 볼 수가 있죠. 10%는 입과 코와 피부와 생식기 이런 곳에 있다면 90%가 장에 서식하고 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을 뭐라고 부른다? 인체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특정을 짓는 겁니다. 비율상으로 많으니까. 그래서 흔히 인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얘기를 들으시면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을 얘기하는구나. 대표적으로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하필 장일까요? 일단은요. 장이라는 곳에는 산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산소가 없어요. 산소를 싫어하는 균들이 살기에 딱 좋은 곳이네요. 바로 미생물들이 산소를 좋아하지 않는 미생물들이 살아가기에 좋은 장소. 게다가 물과 음식 찌꺼기가 있으니 증식하기가 쉽겠죠. 자, 그러니 약 한 100여 종류의 미생물이 38조 개 이상 서식하는 곳이다. 라고 하고 얘들의 표면적 장을 쫙 펼치면 그 넓이가 얼만큼 되길래 여기에 많이 사는 걸까? 400제곱미터라고 돼 있어요. 근데 저는 조금 옛날 사람인가요? 저는 제곱미터보다는 평으로 얘기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렇죠? 121평 정도 됩니다. 우리 리더님의 대장을 쫙 펼쳐놨을 때 121평, 혹시 지금 우리 리더님 계신 곳이 121평의 저택에 계신가요? 예, 누군가가 나한테 물어보면은 그런 말씀하세요. 나에게는 121평의 저택을 품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대장이니까요. 그죠? 이렇게 넓고 환경적인 조건이 맞춰주니까 미생물이 서식을 하고 거기에 유익한 균들이 많다면 소화와 흡수, 비타민의 흡수, 미네랄, 수분의 흡수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다양한 외부 자극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면역 균형의 핵심 장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명한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내분비 저널이라는 이 유명한 저널에 실려 있는 사진이고요.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의 세계적인 미생물학자
이 소넨버그 교수님의 논문에도 수록된 사진입니다. 자, 반짝반짝 마치 아름다운 꽃이 잔뜩 펴 있는 이 꽃밭 같은 곳, 여기가 바로 장에 살고 있는 미생물들이 염색이 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장내 플로라라고 합니다. 왜 플로라고 하죠? 꽃밭처럼 알록달록하다라는 거죠. 미생물이 저렇게 다양하게 많다라는 거고요. 초록색 이 강처럼 보이는 건 뭐다? 장점막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파란색으로 염색이 된 것은 바로 장세포. 우리 요거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죠? 면역세포라고 하는 거예요. 자, 리더님, 우리 그림만 보고 판단해 볼게요. 어, 네, 녹화분은 죄송합니다.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자, 리더님, 이 사진만 좀 우리 자세히 좀 보고요. 판단해 볼게요. 지금 이 사진 속에 있는 이 분은요, 건강한 분일까요? 건강하지 않은 분일까요? 건강한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동그라미, 건강하지 않은 사람 같으면 X. 우리가 의사 선생님은 아니지만 사진만 보고 단편적으로 한번 판단해 볼게요. 건강할 것 같다. O. 아닐 것 같다. X. 우리 박정현 리더님 O. 정선혜 리더님 O. 규린 리더님, 유태경 리더님 O. 김석정 리더님 O. 예. 김호연 리더님도 O. 무엇을 보고 아셨을까요? 정답은 O. 맞습니다. 맞아요. 일단은 장점막이 두툼해 보이지요. 그 다음에 장점막 아래의 장세포, 파란색으로 염색된 공간에 알록달록한 미생물이 보이시나요? 거의 안 보이죠. 이 말은 뭐죠? 아하, 장점막이 두툼하고 촘촘해서 미생물이 장세포로 넘어오지 않았구나. 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장점막이 물리적 장벽 역할을 철저하게 하고 있고 만리장성처럼 튼튼하게 막아주니까 그 만리장성 안쪽에 있는 누가? 군사들, 국경순찰대인 면역세포도 건강하다. 국경순찰대 훈련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만리장성, 물리적 장벽이 무너졌어요. 국경순찰들이 훈련할 시간도 없이 뭐 해야 돼요? 싸움을 하러 나가야 되니까 면역 과민 반응이 수시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요? 바로 이 장의 세포에 존재하는 70%에 달하는 면역 세포들을 지켜주는 아이는 누구다? 장점막입니다. 요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앞부분은 초록색으로 두툼한 장점막이고 뒤쪽은 얇은 초록색으로 얇은 장점막이 있는 사진이에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다양한 종류의 곰팡이, 바이러스와 같은 음식 찌꺼기들도 포함이 됩니다. 유입이 됐을 때 우리 장점막에 두툼했다면 유익한 균들이 서식하면서 얘네들이 식이섬유를 먹고 토해내는 물질, 대사산물이라고 하죠. 흔히 단쇄지방산이라고 부르는 물질들을 토해내게 되는데요. 이 단쇄지방산은 바로 우리 건강에 있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물질이다라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뷰티레이트, 그리고 아제트산, 박테리오신 이런 물질들이에요. 그런데 장점막이 얇다. 먹을 수 있는 식이섬유가 없다. 유해균이 증식한다. 당연히 얇은 점막을 뚫고 외부의 균사체인 대장균과 살모넬라균과 같은 것들이 장으로 유입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유입하지 않는 쪽과 유입하는 쪽은 극명한 차이가 있겠죠. 우리 요걸 뭐라고 하죠? 장이 샌다라고 해서 장 누수증후군이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무조건 설사만 하는 거 아닙니다. 변비와 설사가 왔다 갔다 반복하기도 하고요. 마치 채기가 있는 것 같은 소화불량과 복통을 경험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만성적인 피로감, 왜 생길까요? 비타민의 합성이 어려우니까요. 왜? 대장의 유익균이 존재해야 비타민의 흡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재흡수, 소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비타민의 적절한 흡수가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의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비타민 B군도 마찬가지겠죠. 우울감과 무기력증이 나타날 수 있고 면역 과민 반응에 의한 알러지, 두드러기, 열감, 부종, 피부 트러블 그리고 먹은 영양소들이 제대로 흡수가 되지 못하고 배설이 되니까 영양 결핍뿐만 아니라 체중 감소 그리고 브레인 포그 늘 머리가 뭐죠? 좀 멍한 기분.
뭔가 안개가 낀 듯한 머리가 맑지 않은 느낌, 만성적인 염증과 통증으로 이어지는 이런 것들이 장누수 증후군의 대표적인 증상들인데 여기 보이시는 증상들 중에 나 한 개도 해당 안 돼라고 하시는 리더님이 계시다면은 이 강의 안 들으셔도 되세요. 네, 지금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저는 퇴장 못할 것 같아요. 저도 해당되는 게 몇 가지 있거든요. 우리 끝까지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 무균 상태였던 나의 장이 다양한 미생물의 증식과 번식을 병행하면서 생태계가 더 좋아지지 못하고 무너졌을까? 장내 마이크로메 바이옴 변화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몇 가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식생활의 변화가 가장 큽니다. 자, 아마존강 유역에 살고 있는 수렵 채집하시는 분들, 직업으로 하는 분들 말고요. 관광객을 대상으로 목적으로 이게 수렵 채집하시는 분들은 요즘 배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분들 퇴근하시면은 피자에 맥주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 말고 정말 문명이 닿지 않는 곳에 사시는 분들과 우리는 먹고 사는 것 자체가 다르죠. 식생활의 변화, 다양한 원인에 의한 불면, 스트레스, 음주, 흡연, 그리고 질병의 감염입니다. 질병에 감염이 된다는 것은 외부의 균이 우리 몸에 침투했거나 이상세포의 증식이나 그로 인한 치료적인 목적으로 의약품을 섭취하는 것도 마이크로바이옴에 영향을 미치죠. 그리고 유전적인 영향도 끼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중에서 우리 현대인들이 조금 짚고 넘어가야 할 것들이 있어요. 바로 항생제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항생제는요, 영문명이 이렇습니다. antibiotics. 뭐와 반대말일까요? 프로바이오틱스와 반대되는 말이죠. 프로는 위하다는 뜻이에요. 무엇을? 바이오틱스, 생명체를. 그럼 프로바이오틱스는 생명체를 위한이라는 뜻이고요. 안티바이오틱스라고 하면 안티펜 들어보셨죠? 나는 누구누구의 안티펜이야. 싫어한다라는 거죠. 누구를 싫어한다? 생명체를. 그러면 이 항생제라는 것은 살아있던 죽었던 모든 유익균, 유해균, 공생균 할 것 없이 모든 균들을 다 죽이는 역할을 하는 의약품입니다. 마법의 탄환처럼 우리 몸으로 들어가 세균만 탁탁탁 골라서 죽이는 기적 같은 약물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살고 있는 다양한 균들도 무차별적으로 죽일 수밖에 없지만 질병 치료의 목적으로 먹을 수밖에 없었던 항생제. 하지만 문제는 너무 무분별하게 많이 자주 먹는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 항생제의 투여로 인해서 장내는요 핵폭탄이 떨어진 것과 같습니다. 대표님, 핵폭탄이 떨어진 그 땅에는 당장 풀 한 폭이 날 수 없어요. 물론 수십 년이 흐르고 나면 풀도 자라고 나무도 자라겠지만 복원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리더님들께서도 치료의 목적으로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주는 것 이외에 더 요구해서 받아서 드시거나 항생제 성분이 들어있는 연고, 항생제 성분이 많은 일반 의약품들을 이렇게 습관적으로 사 드시는 것은 조금 고려하셔야 되는 문제예요. 그 항생제 치료가 끝난 다음 뭐 하셔야 되죠? 핵폭탄이 떨어진 장을 복원하는 데 집중하셔야 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요, 항생제 투약 기간이 2주 정도이면은 장을 복원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3개월에서 5개월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대로 되돌리는 데는. 굉장히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마이크로바이옴을 교란시키는 핵심 중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항생제의 무분별한 사용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그들은 염증을 발생시키고 장 표면에 균열을 일으킨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서 생태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 그러면 이 미생물의 생태계가 무너졌다라는 그 개념은요, 미생물에 살고 있는 종의 다양성이 떨어지고 유익균은 감소하고 유해균이 늘어난 상태. 요거를 화면에 보시면 디스바이오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억하시면 되죠. 프로바이오틱스와 마이크로바이옴, 긍정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단어인데 이 미생물의 생태계가 무너졌다, 안티바이오틱스, 그와 연결되어 있는 단어는 디스바이오시스 상태라는 겁니다. 디스바이오시스 상태는 무슨 상태? 우리 몸에 유익한 균의 다양성은 없고 유해한 균이 많아져서
질병의 상태로 발전되는 것을 디스바이오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나는 장 건강이 굉장히 좋아. 배변 활동도 원활하고 자잘한 뭐 질병 같은 건 걸리지도 않아. 소화 흡수도 잘 돼. 피부 트러블도 없어. 염증 문제 없어. 라고 한다면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건강한 마이크로바이옴을 가진 생태계. 그러지 않은 분들은 디스바이오시스 상태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죠. 자, 이러한 내 몸에 살고 있는 공생 미생물들이 우리 건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장은 단독적으로 신경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연동 운동을 하면서 수분을 흡수하고 배변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뇌에 신호를 받지 않아도. 하지만 또 뇌와 긴밀하게 소통하는 하나의 축으로 연결되어 있기도 합니다. 따로 혹은 함께 움직일 수 있다는 건데요. 그걸 바로 장뇌축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이론은 장에 존재하는 미생물이 뇌와 장을 연결하는 신호 전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호작용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소화장애가 생기거나 위가 쓰리거나 배가 아픈 거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속이 편안하면 정신이 맑아진다는 것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장의 여러 가지 미생물 균총은 실제로 사람의 감정이나 정신질환과 연관성이 있다라는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니 우리 리더님들께서도 장에 안 좋은 일이 발생이 되면 뇌에 영향을 받겠구나. 뇌가 아프면 장내 미생물총이 아픈 거고 장내 미생물총이 아프면 뇌가 아플 수 있다. 이때 뇌가 아프다라는 건 뇌에 어떤 뭐 병변이 생긴다라는 게 아니라 심리적인 것들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저희 예전에 수면 건강할 때 기억나시나요? 단백질을 먹으면 단백질에 들어있는 아미노산 트립토판이 내 몸에서 세로토닌으로 바뀌고 수면을 불러오는 멜라토닌을 합성한다. 그래서 잠을 잘 잘 수 있다. 이런 거를 배웠었거든요. 그런데요. 아무리 단백질 안에 있는 필수 아미노산 트립토판을 먹어도 장내 미생물 생태계가 무너졌으면 세로토닌으로 전환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 세로토닌은 트립토판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했죠. 그럼 이 트립토판을 누가 분해하는 거죠? 단백질 분해 효소가 분해하겠죠. 그런데 그때 장내 미생물의 역할도 상당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세로토닌이 잘 안 만들어지는 불균형한 장내 미생물 환경 상태라면 뭐를 기대할 수 없어요? 멜라토닌의 합성을 기대할 수 없겠죠. 숙면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불면이 있으신 분들에게 너 잠이 안 오니? 미강주성 추출물 바로 제공하는 것보다 현재 장내 미생물 생태계 어떤지 체크하고 스트레스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알아보시고 그리고 단계적으로 영양 솔루션을 제안할 때 프로바이오틱스 빠질 수 없이 가져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과 뇌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서 정신적인 부분과 수면적인 부분도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이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를 한 가지 더 보자면 바로 비만과 관련된 연구인데요. 장내 미생물 균총이 어떠냐에 따라서 비만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연구가 이루어진 가운데 비만한 사람에게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저체중인 사람의 마이크로바이옴, 즉 장내 미생물을 채취해서 각각 정상쥐에게 주입을 했어요. 그리고 이 각각 정상의 쥐들에게는 똑같은 음식을 먹입니다. 저지방, 고식이섬유. 좋은 거네요. 그랬더니 비만인 사람에게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식받은 쥐는 비만해지고 마른 쥐에게 이식받은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식받은 쥐는 여전히 마르더라는 겁니다. 이거를 발견하고는 무엇을 알아냈을까요? 우리의 인간의 비만과 저체중도 장내 미생물 생태계와
긴밀한 연관관계가 있겠구나. 2019년부터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져서 2023년 아마도 연평균 7.8, 거의 8% 가까이 성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프로바이오틱스의 분야가 바로 비만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이게 어째서 이럴까요, 리더님? 왜 비만과 관계가 있을까요? 일단은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인슐린 저항성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당을 많이 먹으면 에너지로 쓰이지 못하고 혈액 중에 떠돌아다니고 그러면 당뇨가 생긴다? 요렇게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요. 인슐린이 포도당을 싣고 세포로 갔을 때 세포가 인슐린을 거부하는 인슐린 저항성 왜 생겼을까라고 했더니 포도당의 균형이 무너졌다라는 거죠. 항상성이. 근데 이 포도당, 혈중 포도당 항상성을 관여하는 것도 장내 미생물이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다르더라는 겁니다. 건강한 장내 미생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혈중 포도당 항상성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인슐린 저항성도 거의 없더라라는 결과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다이어트를 한다, 프로바이오틱스를 통해서 비만을 해결해 보겠다라고 하실 때는 단 하나의 프로바이오틱스로는 어렵다. 운동 기본이죠. 식이 조절해야 되겠죠. 그런 가운데 근본적으로 장이라는 미생물의 환경을 개선했을 때 좀 더 빠르고 효과적인 결과를 장기적으로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그 유익한 비율을 85가 되게끔 중간균을 끌어오기 위해서 유익균의 비율을 유해균보다 조금 더 늘리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디키를 아무리 해도 살이 빠지지 않는 나의 파트너에게 야, 너 그거 뱃속에 있는 뚱보균 때문이야.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되세요. 가슴에 대못 받고 그렇죠? 볼 때마다 뚱보균 생각나고 TV에서 뚱보균이라는 말이 자꾸 나오는 거는 우리 일반 시청자들이 들었을 때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쓰는 말이지 원래는 있는 용어는 아닙니다. 단 한 마리의 뚱보균이 내 몸 전체를 뚱뚱하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니 뭐다? 비만을 유발하는 미생물 생태계, 마이크로바이옴이 존재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 한 마리의 똥보균이 아니라 전체적인 장내 미생물 생태계가 비만을 유발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걸 개선하는 근본적인 케어를 하면서 운동과 식습관 교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되는 프로바이오틱스 뒤쪽에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성들에게 있어서는요. 갱년기를 기점으로 해서 다양한 호르몬 변화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신체적인 변화들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게요. 이 상피세포, 점막 상피세포가 얇아지게 되면 건조함을 느끼시죠? 피부도 그렇고요. 여성들의 생식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점막이 얇아지면 점액질 분비가 줄어들고 건조한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면 곰팡이가 서식하기에 딱 좋은 환경이 되죠. 그러면 여성에게 도움되는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으면 항문으로 이동할 텐데 어떻게 그게 여성의 생식기로 이동하죠? 라고 물으시는 분들에게 그 경로를 알려주셔야 되겠죠. 입과 식도와 위, 소장, 대장을 지나 항문으로 분변이 나올 때 항문은 주름 구조로 되어 있고 그 주름 구조에는 미생물들이 서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미생물들이 4cm 가량 정도 되는 회음부를 지나 우리는 활동하죠. 걸어 다니고 뛰어 다니고 회음부를 지나 질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질에 도착했더니 질이 건조한 상태 또는 pH가 4.0 이상 약산성이 아니라 중성, 알카리성일 경우에 누가 살기에 딱 좋더라? 바로 이 질염을 유발하는 균들이 정착하기에 매우 좋은 환경이 되더라는 겁니다. 질염을 유발하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질과 가까운 곳은 또 어디? 요도. 남성과 여성의 생식기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방광염이나 요로 감염으로 병원에 찾는 비율은 여성들이 94%에 해당됩니다. 남성은 정말 없어요. 그것만 봐도 장내에 유익한 균이 있으면 결과적으로 여성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구나. 장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었는데 분비물이 적어졌어요라고 하는 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불가능한 일이 아니란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좀 더 여성들에게 특화되어 있는 균주가 있다면 그 균주를 만남으로써 좀 더 적극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 몸에 공생하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이 우리
건강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뇌와 그리고 여성과 그리고 한 가지 또 뭐가 있었나요? 네. 이렇게 살펴봤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이제 도움되는 프로바이오틱스의 영양학적 개념들을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어떤 것들이 나올까요? 일단은 프로바이오틱스 종류가 다양하게 나오긴 할 텐데 그 이전에 핵심적인 영양소 네 가지를 짚고 프로바이오틱스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아연입니다. 너무나 많이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어서 이제는 장표만 봐도 아실 거예요. 맞아, 맞아. 아연이 장 점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양소라 그랬지? 장의 촘촘한 밀착 연접을 연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영양소라고 했지? 자, 밀착 연접, 타이트 정션. 장 상피 세포에 있는 이 촘촘한 밀착 연접은 단백질이라는 걸 알아두셔야 되세요. 아, 장상피세포, 단백질이었구나. 그래서 급성설사, 만성설사가 있었을 때 글루타민, 단백질이 긍정적인 역할을 했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장점막을 덮고 있는 타이트 정션은 단백질이다. 그리고 이 타이트 정션이 느슨해졌던 사람들에 보니까 대부분 아연이 결핍되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연의 적절한 섭취는 대장 점막의 타이트 정션의 기능 상승,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손상이 많이 되면 감염으로부터 민감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 프로바이오틱스 중에서도 아연이 들어가 있는 게 있죠. 그럴 때 리더님이 생각하실 것은 좀 더 염증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아연이 첨가된 프로바이오틱스를 먹는 것도 도움이 되겠구나. 이렇게 메모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아연이 단독으로 드셨을 때보다도 누구와 함께 비타민 C, 비타민 D와 함께 드셨을 때 그 방어막, 물리적 장벽인 타이트 정션, 바로 이 부분의 밀착 연접의 시너지 효과가 난다라는 겁니다. 혼자 집안 청소하는 것보다 남편도 아이들도 도와주면 더 쉽고 빨리 할 수 있잖아요. 아연 혼자에게 맡기지 마시고 비타민 C와 비타민 D 그리고 단백질도 함께 적절히 섭취했을 때 좀 더 촘촘한 방어막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있음을 나타내는 연구 논문이었습니다. 그러면요, 기존에 우리는 비타민 D를 여러 가지 뼈 건강을 위해서도 먹었고 호르몬 밸런스를 위해서도 먹었고 비타민C 항산화 작용을 위해서도 먹었는데 정말 이 비타민 D가 그렇게 다방면으로 역할을 하나요? 네, 비타민 D가요. 락토바실러스, 즉 프로바이오틱스와 함께 먹었을 때 어떤 시너지 효과가 또 일어나냐면 두 개의 실험군이 있습니다. 하나의 실험군에서는 프로바이오틱스는 먹이지 않고 비타민 D만 먹였고요. 위약군, 그러니까 비타민 D의 가짜 약을 먹이고 하나의 실험군에서는 비타민 D와 프로바이오틱스, 락토바실러스를 같이 먹였더니 어떤 변화가 생겼다? 유산균과 비타민 D를 함께 섭취한 그룹에서 젖산의 생산이 많아지면서 비타민 D의 흡수와 합성을 담당하는 효소가 증가하더라는 겁니다. 어떠세요? 1000 IU를 먹었을 때, 2000 IU를 먹었을 때, 물론 많이 비타민 D의 함량이 높은 걸 먹으면 많이 들어있으니까 많이 작용을 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장내 락토바실러스균이 건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면 비타민 D의 흡수라든지 합성에 더더욱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고 또 타이트 정션에도 연관이 있으니까 이제 프로바이오틱스 드실 때 뭐랑 같이 드시면 좋을까요? 아연, 비타민 C, 단백질 같이 먹어야겠네. 그런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막대 그래프가 위로 조금 더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것만 봐도 프로바이오틱스, 생명을 위한다라는 이 아이가 정말 우리의 몸에 생물학적 이점을 가지고 있겠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화 건강에 도움을 주면서 면역 관리, 피부 건강, 영양학적 가치가 있도록 내 몸의 흡수율을 좋게 해주고 원활한 배변 활동에 도움을 되는 정장작용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 밸런스에도 관여하는 균종이 발견되고 있는 걸 보면
전반적인 건강에 핵심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누구나 아는 사실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문제는요, 프로바이오틱스 고르는 것이 너무 어렵다라는 겁니다. 네, 이름이 순이, 철이, 영이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이름 자체도 외우고, 아니, 외울 필요도 없죠. 읽는 것도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한글로 적어놨는데 그 한글을 읽는 것도 어렵다. 예, 바로 이 균주가 가장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도 균주이기 때문에 프로바이오틱스의 선택 기준은 유명 모델의 광고 제품도 유명 회사의 제품도 아닌 어떤 특허 균주를 이용해서 균형적인 배합으로 만들었느냐가 관건인데 이거를 일반 소비자분들은 구분하기가 너무 어렵죠. 비즈니스 하시는 우리 리더님들도 어려운 문제일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프로바이오틱스라고 다 똑같은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마다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 특성을 잘 알아보고 나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5개의 균주, 제가 지금 2가지만 띄워놨는데요. 그림에 5개가 보이죠? 이게 바로 우리 리더님들께서 매일매일 하루 한 포씩 드시고 계시는 그 파우더 타입의 프로바이오틱스에 들어있는 균종입니다. 채팅창에 이 제품의 이름을 직접 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들 아시죠? 매일매일 하루 한 포. 자, 비피도박테리움 2종이 들어있어요. 자, 비피더스균과 락토바실러스균. 그렇죠? 바로 저 제품이에요. 함께 채팅창 보시면 되시죠? 자, 비피더스균은 어디에 있는 거요? 대장에만 서식하는 균입니다. 락토바실러스균은 소장에 주로 서식하면서 음식물 찌꺼기와 함께 대장으로 이동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포인트는 비피도박테리움이 들어있다라는 거. 대장에 관여하는 균이 있다라는 것은 대장에 누가 살고 있다? 면역세포가 살고 있다라는 걸 봤을 때 바로 정상적인 면역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정상적인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2개의 비피도박테리움이 들어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HN019라는 이 균주는요, 장 부착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죠. 장에 있는 미생물들과 함께 증식하기에 용이하고 정상적인 면역 기능을 담당하면서 BL04도 마찬가지로 대장에서 정상적인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대표적인 균주입니다. 자, 밑에는 소장에 서식하는 락토바실러스 균이에요. 그 첫 번째, 애시도필러스 NCFM. 요 아이는요, 소장에서 나쁜 균이 증식하는 것을 제압합니다. 소장에 나쁜 균이 증식한 거 뭐죠? 내가 음식을 먹었는데 그 음식에 곰팡이가 있었을 때 위산이나 소장에서 어느 정도 면역 반응을 하지 않고 면역 활동을 정상적으로 해서 제압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게 바로 유익한 균이 하는 역할이에요. 위에서는 누가? 위산이 담당하지만 소장에서는 NCFN과 같은 유익한 균들이 유해한 균을 제압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소장에 나쁜 균의 증식이 좀 덜하겠구나. 그러면은 소화 흡수에 도움이 되는 균도 같이 있으면은 영양학적 가치가 있겠죠. 지금 보시는 파라카제이 LPC37이 소장에서 소화를 용이하도록 돕는 균주입니다. 소장 점막을 건강하게 하면서 소화에서 도움이 줄 수 있겠구나. 여기에 한 가지 더 놓칠 수 없다. 장을 위해 먹었지만 여성 건강에도 도움이 되기를 원하는 의미로 아시도필러스 LA14가 들어있습니다. 요 균주가 바로 여성 건강에 도움을 주는 유익균주예요. 그러니 요 365일 매일매일 하루 한 포 드셨던 이걸 먹고도 분비물이 적어졌어요 라고 하는 이유는 LA14가 작용을 했겠구나. 그리고 장내에 전반적으로 유익한 균이 많이 증식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5가지의 균주, 수많은 SCI급 논문에서도 많이 검증이 됐고요. 부원료도 우리가 좀 챙길 필요가 있죠. 뭐 치커리 뿌리라던가 이눌린과 같은 성분들이 들어있으니까 프리바이오틱스도 일부 있다라는 거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누구나 다 드실 수 있는 파우더 타입이었기 때문에 저는요,
파우더 타입의 프로바이오틱스도 웬만하면 물과 함께 먹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리더님들께서도요, 좀 물과 함께 드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그 이유는 뭐 좀 다양하겠죠. 굳이 이렇게 치매에 의해서, 위산에 의해서 작용 좀 덜 받고, 장까지 좀 이동하는데 좀 수월하고, 게다가, 이눌린 치커리 뿌리와 같은 성분들이 들어있으니까 또 프리바이오틱스가 수분을 좋아하니 겸사겸사 물과 함께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프로바이오틱스의 균종 세 가지는요, 캡슐 타입에 들어있는 세 가지 특허 균주입니다. 자, 우리의 캡슐 타입의 제품 이름도 채팅창에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8개의 균종이 들어있는데 왜 세 가지만 적어주셨어요? 라고 하셔서 일단은 특허 위주로 제가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세 가지만 기입을 했습니다. 첫 번째, 락토바실러스 루테리 LM1071이라는 균주예요. 이 아이가 하는 역할, 바로 장 부착 능력이 우수하다라는 것은 정장작용을 한다라는 거고요. 우리 인체의 안전성이 입증된 균주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캡슐 타입의 이 프로바이오틱스 8개의 균종과 함께 무엇이 들어있냐면 8.5mg의 아연이 함께 들어있어요. 아, 아까 아연이 들어있다는 건 뭐와 관계가 있다고 했나요? 염증. 그렇죠. 바로 이 염증성 일으키는, 염증을 유발하는, 맞습니다. 이 사이토카인과 같은 것들의 물질의 발현을 억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프로바이오틱스들 중에서 제품을 좀 전달하실 때에, 아, 이분은 뭐 피부에도 염증 질환이 있을 수 있겠죠. 혈관에도 염증 질환이 있을 수 있겠죠. 또 다양한 어떤 염증 질환이 좀 자주 유발되고 그로 인해 항생제를 좀 자주 드시는 소비자 같아. 라고 그럼 거기에 좀 포커싱 되는 제품을 골라주고 싶다, 원한다 라고 하실 때에는 이 캡슐 타입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장 분착 능력 우수하니까 거기에 염증을 발현시키는 사이토카인도 좀 억제해 주니까 도움될 것 같아요. 우리 리더님들께서 채팅창에 제품 이름을 기입해 주셨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만나보실 우리의 특허 균주는요. 여성들에게 특화되어 있는 균주입니다. 많이 보셨죠? 자, 애시도필러스 NCFM은 앞에서도 나왔어요. 하루 한 포 먹는 그 프로바이오틱스에도 들어있었어요. 이거 왜 여기도 있죠? 여성 건강을 케어하기 위해 먹기는 하지만 장 건강도 놓칠 수 없기 때문에 함께 들어있습니다. 장 부착 능력이 우수하다라는 거, 정장작용에 도움된다라는 거고 여기에다가 여성에게 특화된 2개의 균주가 함께 들어있죠. 이 제품의 이름도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자, 에시도필러스 LA14 그리고 람노서스 HN001 이 두 균주는요. 따로보다는 그렇죠. 함께 섭취했을 때 세포 실험에서, 동물 실험에서 질염을 유발하는 병원체의 성장을 억제시키고 질염을 약화시켰다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정장작용도 문제가 있고 여성 건강도 케어해야 돼 라고 할 때 두 종류의 프로바이오틱스를 선택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요거 하나로 관리하고 싶어 라고 하셔도 무리가 없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두 가지를 다 드시기를 원한다면 제가 알려드렸죠? 같이 드시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따로 드셔주시는 게 좋다. 왜요? 한 반에 1등 하는 친구가 10명 있어요. 다 1등 하는 친구예요. 어때요? 항상 그 1등을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경쟁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특허 균주들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다양한 특허 균주들 한꺼번에 여러 개를 먹게 되면은요, 이 아이들끼리도 서로 경쟁을 하는 관계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오전, 오후로 좀 나눠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최근 동향이 이 비만에 포커싱이 된 제품들이 많이 나오면서 우리의 프로바이오틱스에도 비만에 관여하는 특허 균주 2가지가 있지요. 바로 요 제품도요. 이렇게 동그란 용기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름 아시죠? 네. 요 제품에 들어있는 2가지 특허 균주를 따로따로 나눠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특허를 가지고 있는 이 균주는요,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늄 KY1032 균주입니다. 어떻게 이 아이를 연구하기 시작했냐면은 대사성 질환 어떤 거 있나요?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비만 요런 데에 좀 도움될 만한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것부터 해서 연구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그 연구 결과 조 KY1032라는 균주가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CLA라는 물질을 체내에서 증가시키더라라는 결론을 찾아낸 겁니다. 우리 CLA 일부러 먹기도 하죠.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저 균주가 CLA의 생산량을 증가시키더라라는 데이터를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드시면서 같이 드셔도 좋고 저것만 드셔도 그 기능을 할 수 있다. 체지방 감소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방이 합성되는 작용을 억제시키는 걸 가지고 있음을 규명한 기전이 있습니다. 2011년도에 그로 인한 특허를 받게 됐는데요. 리더님들이 기억하시기로는 KY1032는 지방세포의 합성을 억제하는 효능이 입증된 체지방 감소 특허균주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체지방만 감소가 되느냐? 그게 아니라 한 가지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바로 락토바실러스 캐버터스 HY7601이라는 균주인데요. 이 아이는 우리가 혈액 중에 중성지방이 많아지고 중성지방이 많아지니 염증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니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네? 콜레스테롤을 좀 억제할 수 있는 프로바이오틱스 없을까라는 연구를 통해서 찾아낸 균주고요. 요 아이가 콜레스테롤을 억제한다라는 기전을 규명했습니다. 자, 어떻게 2010년도에 규명을 했죠? 어떤 기전이냐라고 했더니 동물 실험을 통해서 고지방 식사를 먹이고 고콜레스테롤을 유동한 동물에게 이 HY7601이라는 균주를 투여했더니 이 균주를 투여한 동물에게서 뛰어난 항비만 효과가 있더라라고 해서 2010년 11월에 특허로 등록된 균주예요. 그러면 두 가지가 해결이 되겠죠. 왜 고지방 시기, 고콜레스테롤 시기를 먹었는데 비만해지나요? 그 이유는 결국은 중성지방은 당에서 합성이 되는 거죠. 걔네들이 많아지게 되면 중성지방은 내장지방으로 축적이 되거든요. 내장지방이 많아진다는 건 혈액중으로 유리되어 들어간다. 유리지방산이 늘어난다는 거죠. 혈중 유리지방산이 높아진다는 것은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는 거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하게 되는 배경을 만들어주는 건데 그 과정에 있어서 콜레스테롤의 합성을 억제하는 규전이 발견이 된 특허균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지방 합성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 합성에 같이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저는 좀 콜레스테롤 걱정이 있으신 분들이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두 가지 균주가 함께 들어있는 제품 이름 여기 김석정 리더님께서 메모해 주셨습니다. 자, 어떤 분에게 어떤 프로바이오틱스를 적용해야 될지는 그 주된 특징을 가지고 구분을 하시는 게 좋고요. 거기에 정장작용을 추가하고 싶다면은 누구나 먹을 수 있는 무난한 하루 한 포로 가주시는 것도 도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여성분들에게 가장 관심이 많은 분야가 어디예요? 라고 하면 이제 결국 이제 아름다운 미에 관심이 많으시죠. 그래서 퍼스널 컬러도 많이 찾아보셨을 겁니다. 우리 어머님들을 생각해 보면요. 화장을 하지 않아도 립스틱은 바르고 나가시는 그런 경우 많이 보셨죠. 예, 나에게 맞는 컬러를 찾아서 하나의 립스틱만 잘 발라도 화장한 것만 같은 느낌. 퍼스널 컬러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요, 그 퍼스널 컬러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왜 프로바이오틱스는 남이 먹는 거 아무거나 드시는 겁니까? 개개인의 마이크로바이옴의 차이는요, 퍼스널 컬러의 차이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겁니다. 내가 먹고 좋았으니 너도 먹고 좋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알아볼 수가 없어요. 24시간 그분을 지켜볼 수도 없고 어떤 유전적인 결함이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 바로 개별 맞춤형 프로바이오틱스라는 겁니다. 자, 이제는요. PMAS라는 특허 기술을 가지고 개개인의 분변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리더님들 경험해 보셨나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체면 봉투. 네, 그죠? 예전에는요, 이 지퍼팩이라는 게 발달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체면을 받고 나면은 아버지가 라이터로 그 체면 봉투의 입구를 이렇게 불로 녹여주시면은 그게 이제, 예, 나이가 다 들통나나요? 아무튼 그 입구를 그렇게 밀봉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걸 공감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무튼 그런 게 있죠. 그런데 이런 분변 검사라는 게요, 80년대, 60년대, 70년도에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리더님, 그 영화 기억나세요? 광해라는 영화 기억나십니까? 거기에 보면은 매화틀을 가지고 오너라. 기억나시죠? 매화틀이 온과 동시에 이제 막 그 배우 이병헌님께서 막 어쩔 줄을 몰라 했던. 자, 그때 당시만 해도 500년 전, 700년 전만 해도 분변을 상태를 체크했던 바로 PMAS 기술까지는 아니지만 분변을 가지고 전체의 건강을 들여다봤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개인의 분병을 가지고 똑같은 장을 복제한 다음에 다양한 종류의 프로바이오틱스를 적용해서 어떤 시험관에서 가장 유익한 대사 산물들이 만들어졌는지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최적화되어 있는 프로바이오틱스를 선별받을 수 있는 거죠. 과연 나의 장내에는 어떤 미생물들이 많고 어떤 미생물들이 적고 그래서 앞으로 어떤 질병의 발생률이 높아지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식습관, 생활습관 가이드까지도 함께 받으실 수 있는 6개월 단위 또는 1년 주기로 계속적인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진보하는 다양한 종류의 프로바이오틱스들을 먹으면 무조건 마이크로바이옴이 균형을 잡고 건강해진다라고 착각하시고 계시죠? 아니죠. 아무리 좋은 균을 내 몸속에 넣어줘도 내가 먹고 사는 것들이 이런 것들, 케이크, 쿠키, 그쵸? 뭐 시리얼, 단순한 당, 입에 넣어서 맛있는 것들, 이런 것들 드시면서 내가 먹은 좋은 프로바이오틱스들이 성장할 거라는 것은 꿈도 꾸지 마셔야 되는 겁니다. 먹이는 그저 그런 거 넣어주시면서 프로바이오틱스는 마구마구 증식하기를 바란다라는 건 욕심꾸러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섭취하는 먹잇감들이 곧 내 미생물들의 먹이거든요. 바로 식이섬유와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한 식사를 했을 때 내가 섭취한 프로바이오틱스도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식이섬유는 인간의 소화 효소로는 다 분해를 못하죠. 콩나물을 입에 넣고 꼭꼭 씹어보세요. 아무리 씹어도 없어지지 않는 찌꺼기들. 그게 뭐죠? 식물의 세포벽입니다. 그게 식이섬유예요. 걔네들을 누가 분해하죠? 내가 꿀꺽 삼키면 분해되는 건가요? 아니죠. 소장에서 대장에 있는 미생물들이 걔네들을 분해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유해항균은 그런 거 먹지 않습니다. 이건 뭐야? 안 먹어요. 유익항균들은 그 아이들을 먹고 내 몸에서 꼭 필요하고 다른 기능을 할 수 있는 단쇄지방산이라는 대사산물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이 단쇄지방산이 우리 몸에 어떤 기능을 하느냐 꼭 집어서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라고 하면 저는요 자신 있게 포도당 항상성과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결국 리더님 비만해져서 당뇨가 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세요. 인슐린 저항성이 있어서 당뇨가 생기는 거고요.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면 날씬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인슐린 저항성이 10년, 20년 되어 비만이 유발되고 당뇨가 유발되기 때문에 장내 미생물 생태계가 건강하다면 포도당의 항상성, 에너지로 쓸 거는 쓰고 저장할 건 저장하고 혈액 속에 떠돌아다니지 않도록 관여하는 것도 인슐린과 함께 유익한 균들이 했던 역할이고요. 그리고 인슐린이 포도당을 싣고 세포에 가서 세포에게 신호를 보낼 때 그 신호를 정확하게 알아듣고 세포 안으로 유입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도 유익한 균이 존재하는 건강한 대사가 이루어져야지만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신진대사가 떨어지면 에너지를 만드는 것보다 뭐가 많아지죠? 저장하는 게 많아지죠. 비만해진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고려할 수 있다. 또 식이섬유는 또 포만감이 오래 가니까 음식 섭취량이 줄어드는 건 당연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리더님, 우리 몸의 DNA는 바꿀 수가 없죠.
만약에 DNA를 바꿀 수 있다면 병원에 가서 송혜교 DNA 수천만 원을 들여서라도 수억을 들여서라도 사고 싶습니다. 네. 뭐 김희선 DNA, 이나영 DNA 사서 내 몸에 주입해서 나도 그렇게 살면 너무나 좋겠지만 우리의 DNA는 바꿀 수 없다. 하지만 마이크로바이옴은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매일 매 순간 변하는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 모두가 늙어가고 있지만 똑같이 늙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쵸? 다르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런 장래의 긍정적인 변화가 단기간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해야 할 것은 가공식품 섭취를 줄이는 집밥 개선 프로젝트를 먼저 하셔야 되고, 그리고 내 입으로 들어오는 음식물들을 걸러가며 내가 섭취한 프로바이오틱스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는 거죠. 6개월 뒤에는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미생물들을 찾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건강한 마이크로바이옴, 슬기로운 마이크로바이옴의 생활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제가 준비한 마이크로바이옴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리더님들이 많은 인지적 노력을 쏟아내셨기 때문에 빨리빨리 보내드려야 되겠죠? 질문 있으신 분은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프로바이오틱스, 식이섬유, 아연, 비타민C, 비타민 D 드시고 바로 뜨거운 커피 콸콸콸콸 마시지 않기 꼭 약속하시고 2시간 정도 텀 띄워두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한이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고맙습니다.